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력형 천재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낭만주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낭만주의 시대 때 이제 유행했던 음악이라던가 대표적인 이제 음악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영상을 촬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관심 있게 들어가 보고 싶다 싶으시면 직접 이 음악가들의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뭐 일대기를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빨리빨리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음악 전공자였다면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이라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 이제 음악이라는 것을 결코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탈리아의 이제 음악의 전통은 사실상 이제 오페라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 벨 칸토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묘사하는데 되게 지나치게 이제 과장해서 감정을 묘사해서 일종의 뭐랄까 인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 문학적인 음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페라는 낭만적인 어떤 그러한 정신을 담고 있는 일종의 스케일이 크고 규모가 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페라가 이렇게 개인의 공간, 특히 귀족들이 이제 개인의 궁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거대한 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홀 같은 데서 이제 이 오페라 같은 것들을 이제 연주를 하게 해가지고 초청해서 이렇게 대중의 어떤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무대를 만들어줬던 역할을 했다면 이제 공공의 세계, 즉 대중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세계로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일종의 뭐랄까 대중들의 이러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귀족들이 자신들 이러한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좀 더 보편화시키고 이거를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공헌하는 이게 화면이 안 나오네. 보편화하고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공헌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정열적이고 이렇게 민족적인 이러한 감정에 호소하는 이러한 것에 호소하는 게 사실상 낭만주의의 문학이라던가 다른 것들의 특징이었죠. 음악 역시 이거에서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오페라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결과를 산출해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에 이 유일한 베토벤의 오페라 중에 피델리오라고 있어요. 이 피델리오 같은 거를 예로 들자면 여기에 이제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오페라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뭐 다니엘 오베르라는 사람의 이제 뭐 벙어리 아가씨 뭐 이런 오페라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네덜란드에 대항하는 뭐랄까 벨기에 혁명을 촉발시키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시키는 식으로 정치적인 결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있었다. 무엇이? 오페라 같은 것이. 그래서 오페라가 처음에는 귀족의 홀이라던가 궁전에서 많이 연주가 되다가 대중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음악가들이나 귀족들의 후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토벤의 피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하고 어떤 그 네덜란드 있죠. 이 네덜란드가 여러분들 이 스페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령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스페인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스페인의 일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토벤의 피델리오가 이제 여기에 이제 대한 얘기를 다루는 내용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이제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페라가 그런 공헌을 한 거죠. 그리고 주세페 베르디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오페라 작가죠. 그죠? 이러한 베르디의 초기 오페라는 이제 이탈리아의 일종의 민족주의의 어떤 표현으로서 여겨졌고, 그의 이제 오페라 중에서 유명했던 건 나부코라는 이러한 오페라가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이제 공연됐을 때 막 봉기하는 장면들,
민중 봉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어떤 통치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통치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이제 민족이 힘들어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제 오페라 같은 것을 통해서 저항을 상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음악으로서 표현되기도 했다. 참여적인 음악이죠. 예, 정치적인 음악. 그래서 베르디라는 인물이 어떻게 됐다? 베르디라는 인물이 어떤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의 상징으로서 여겨질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뭐 베토벤 피델리오, 그죠? 그리고 뭐 오베르의 벙어리 아가씨, 포르티치의 벙어리 아가씨, 그리고 우리 베르디,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상징인 베르디의 나부코 같은 오페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19세기에 또 이탈리아 오페라의 이제 작곡가들 중에서 뭐 로시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벨리니, 예, 그리고 뭐 도니제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페라가 어떻게 된다?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제가 조금 전에 바로 몇 분 전에 말씀드렸었죠. 귀족이라던가 음악가들이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자기들만 즐긴 게 아니라 물론 자기들이 주로 즐겼겠지만 주로 메인으로 즐긴 건 본인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유포되는 데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러한 점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거냐? 드라마, 기악, 시, 춤, 미술, 심지어는 뭐까지 결합하냐면 건축 디자인까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디자인까지. 건축 디자인까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종합예술이에요. 공감각적인 그러한 어떤 낭만주의의 어떤 종합예술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악이라는 것은 그거죠. 일종의 악기로 연주하는 거. 성악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테너, 그죠? 바리톤, 베이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소프라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성부로 나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페라는 드라마와 시 내용, 뭐 맥락 이런 걸 다 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오페라에 이러한 제본을 쓰는 게 참 어려웠겠죠, 음악가들이.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낭만주의의 시나 소설, 문학적인 요소들 있죠. 희곡들이 결국 대본으로 어떻게 됐어요? 각색될 수밖에 없었고, 이 각색된 것들, 옛날 이야기, 전설, 신화 같은 것들이 다 오페라의 대본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로시니 같은 경우에는 뭐 비렐름 텔 뭐 이러한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제 제본을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쓴 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 베버, 막스 베버 아닙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 거의 뭐 낭만주의의 거의 뭐 오페라의 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데 가장 유명한 건 뭐가 있죠? 마탄의 사수죠. 이 마탄의 사수를 듣고 뭐가 됐어요? 리하르트 바그너가 작곡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죠. 그 정도로 유명한 곡이고 정말 곡이 멋있습니다. 곡이 한번 꼭 들어보세요. 마탄의 사수. 이 마탄의 사수에서 사냥꾼의 합창이라는 부분인가 있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를 지었던 칼 마리아 폰 베버가 거의 뭐 독일의 이제 오페라의 이제 거의 뭐 전설적인 인물로서 이제 등극할 수 있었죠. 그래서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디는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어떤 이러한 뭐랄까 이러한 작품들을 이제 뭐 오페라로 재해석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던가 뭐 스코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작품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상 이러한 민담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민담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었을까? 맥베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맥베스 있죠. 이 맥베스와 같은 것들로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변형돼가지고 나타난 거죠. 베르디 오페라로. 그래서 역사라던가 전설들이 다 오페라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영감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렐름 텔. 비렐름 텔 누구라 그랬죠? 로시니. 로시니라는 이 작곡가의 작품인데 어떤 내용이었을까? 바로 스위스 영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뭐에 대해서? 압제에 대항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뒀던 스위스 영웅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시니 오페라 비렐름 텔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러의 희곡이 사실상 원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러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뭐 전설이나 신화에서 이제 차용을 했겠지만 로시니는 실러의 희곡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낭만주의에서 이렇게 음악을 중시했던 이유는 음악은 표현이었는데요. 어떤 표현이었냐면은 승화된 표현인 거예요. 그냥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욕을 막 한 바가지 이제 막 뱉었어. 그거는 승화된 표현은 아니지. 근데 이거를 음악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분노의 감정을 바이올린이라던가 뭐 비올라 같은 걸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건 승화된 표현일 수 있지. 분노에 대한, 그쵸? 음악이 그러한 승화된 표현이었다는 거고 가장 탁월한 낭만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청중에게 호소하는 호소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학자이자 비평가 중에 한 명이 이제 빅토리아 시대 때 활약했던 이제 미학자 중에 페이터라는 이제 영국 이제 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음악의 상태를 열망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예술은 결국에는 음악의 상태를 열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라던가 이 철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음악적 천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천재라는 개념이 음악으로 확장돼서 나온 게 누구냐면은 바로 비르투오소라고 부르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하나의 개념이에요. 천재 개념. 음악에서의 천재 개념이 비르투오소. 이런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바이올린의 악마죠. 니콜로 파가니니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곡을 썼을 때 연주하기가 거의 난이도가 극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악마한테 영혼을 판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가니니를 얘기할 정도로 파가니니의 이 바이올린 음악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파가니니를 낭만적인 천재인 비르투오조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렇게 불렀다고도 해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19세기에 이러한 천재 개념이었던 비르투오소. 천재 개념은 사실상 이전 시대하고 달랐던 점이 있어요. 귀족이라던가 이제 제도권, 왕실 이런 데 후원에 이제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는 여러분들 귀족이나 왕실의 후원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19세기에는 좀 덜 의존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비르투오소 천재들은 정기적으로 지 스스로 정기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청중들에게 이제 의지하게 된 거지. 어디서? 음악회에서 직접 연주를 하면서 돈 내고 여기에 정기적으로 오는 돈을 지불하는 청중들에게 의지해서 결국 이제 밥벌이를 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상 도시 대중들을 위한 새로운 여흥이 나타난 거죠. 새로운 방식의 여흥이 된 거지. 어디서? 이게 바로 극장이라든가 이제 오페라, 전당 같은 거에서 이제 이러한 비르투오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면서 대중들에게 교감하고 그들로부터 밥벌이를 할 수 있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극장이라던가 이런 데서 계약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솔로를 위한 이러한 연습곡이라던가 아니면은 에티트 같은 것들은 사실상 이러한 천재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천재들이 스스로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에티트라든가 연습곡 같은 거, 솔로곡들. 그래서 일종의 비르투오소, 이름 어렵죠. 이 비르투오소의 이러한 피아니스트, 이 비르투오소 계열의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 또 리스트라고 있었죠. 프란츠 리스트, 그리고 쇼팽. 이 리스트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리하르트 바그너하고 상당히 이제 교류를 많이 했고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레드리히 쇼팽 거의 낭만주의 거의 음악이 아주 그냥 화신 같은 사람이죠. 피아노에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낭만주의 음악의 극치는 이제 액토르, 베를리오즈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화가, 낭만주의의 거의 아버지 같은 화가 누구였죠? 외젠 들라크루아. 제가 이 썸네일로 쓰는 그 아저씨, 코스염 아저씨 들라크루아와 이제 이러한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낭만주의의 이제 스케일, 그냥 스케일이 아니야. 거대 스케일, 그리고 문학에서 영감을 빌려온 사람이에요. 누가? 헥토르 베를리오즈가 거대한 스케일과 문학적 영감을 차용했던 측면에서 진짜 거의 낭만주의의 거의 거인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서 이 베를리오즈의 음악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를리오즈 음악도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전적인 경향성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베를리오즈 같은 경우에는 셰익스피어에 매혹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30년에 7월 혁명이 있었던 시기죠. 파리에서 이제 햄릿이라는 것을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의 평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면서 거의 뭐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베를리오즈가 매혹되었던 이 셰익스피어 그리고 오피리아, 햄릿의 그 연인이었죠. 오피리아의 이러한 연기를 했던 이제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베를리오즈가 이 여배우를 사랑하게 돼요. 이 스미슨이라는 여자 배우인데, 이 오피리아 역을 맡았던 이 여자 배우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이제 음악으로 이제 뭐랄까 자서전을 쓰는 식으로 공연을 할 때, 그러면서 이 스미슨이라는 사람이 베를리오즈의 아내로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그의 이제 교향곡 중에서 여러분들 환상교향곡이라고 있어요. 이 환상교향곡이 이 어떤 뭐랄까 성적인 집착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자전적 얘기예요. 자전적 얘기. 일종의 자기 아내와 관련되어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스미슨하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이러한 환상교향곡은 자전적인 성적 집착에 대한 얘기인데, 토마스 드킨시한테 영향을 받았다. 드킨시의 어느 아편 중독자의 고백이라는 이러한 소설이 있거든요. 시인지 소설인지 정확히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에 이제 영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베를리오즈는 또 중요한 게 고정 악상이라는 것을 창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되풀이되는 일종의 모티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품이라는 것을 결합시킬 수 있는 하나로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창안해냈습니다. 고정 악상이라는 거, 헥토르 베를리오즈가. 그래서 일종의 이러한 것들은, 고정 악상은 리하르트 바그너한테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그너의 이제 모티브, 바그너 악극의 모티브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고전주의에 대한 얘기도 또 궁금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 고전주의의 이제 화가들은 이제 충분히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고전주의의 이러한 이제 음악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3명, 3대장이 있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죠. 저는 이 베토벤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명 중에서, 자,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지점이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큰 뭐랄까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술 같은 경우나 사상에서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 음악에서는 명확성이 떨어져. 그래서 낭만주의로 이행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루드윅 반 베토벤인데, 이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고전주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낭만적이기도 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베토벤은 이제 나중에 후원을 받지 않죠. 귀가 안 들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의지라던가 재능에 의해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명했던 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디아벨리 변주곡하고, 그리고 이제 장엄미사곡이 있어요. 장엄미사곡이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베토벤이 말년에 이제 작곡했던 곡들 중에서 가장 이제 화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교향곡 7번 합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곡들이 있는데, 이 주체적이고 창조적이었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체적이고 창조적이었어. 후원을 받아서 이제 제작을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재능으로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작곡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예술가의 전형은 사실상 기악편성을 할 때 이제 낭만주의적인 일종의 표현, 그 표현이 풍부하게 들어갔다라는 점, 풍부한 요소들을 이제 음악에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낭만주의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베토벤은 고전주의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낭만적 감성에 이제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일종의 노래인 거지 기악곡이 아니라고 베토벤은 일종의 생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합창에도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부분을 집어넣고 그랬죠. 그리고 또 낭만주의의 이제 음악하면 또 유명한 사람이죠. 프란츠 슈베르트.
제가 프란츠 슈베르트도 좋아합니다. 이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라고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 최애곡 중에 하나인데 클래식 중에. 자, 프란츠 슈베르트는 가곡을 600곡 이상을 썼어요. 근데 이 중에는 대부분 이제 괴테라던가 실러 같은 문학가들의 이러한 뭐랄까 그들의 서정시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음악을 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와 음악의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히 이제 슈베르트의 연가곡이라던가 이런 것들, 겨울 나그네 유명하죠. 겨울 나그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공연을 위한 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주제에서 셰익스피어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뭐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이러한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을 이제 소재로 삼았던 것들, 문학을 소재로 삼았던 이러한 주제들은 일종의, 빅토리아 여왕이 가장 좋아했던 음악가인 펠릭스 맨델스존의 곡 중에서 여러분들 결혼행진곡으로 쓰이는 곡이 있어요. 한 파트인데, 아무튼 이 맨델스존을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좋아했었다. 이 사람의 음악 세계 역시 세바스티안 바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를 이뤄냈던 인물이 또 이렇게 누굴까? 바로 맨델스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피아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베르트 슈만 같은 사람들도 이제 뭐 가곡이라던가 피아노곡 위주로 많이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현악이라던가 피아노 곡들이 낭만주의 시대 때 특히 많이 작곡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영상이 이제 21분인데 한 명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그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바그너. 이 리하르트 바그너는 거의 뭐 이슈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사실상 뭐 남봉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유대주의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복잡한 인물이지만 그래도 그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사람이고 돈을 이제 벌지 못해가지고 계속 시달렸던 아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바그너 자신의 어떤 지휘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어떤 격정적인 이러한 어떤 연주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이 바그너가 거의 뭐 창립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영감들을 줬는데 바그너 하면은 악극을 빼놓을 수가 없지. 이 바그너의 모티브들은 뭐 로엔그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타노이저는 중세 시인이었고 중세 시인 이야기. 로엔그린은 뭐 용과 싸우는 기사였나?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거의 뭐 어떤 문화 전설 소재와 같은 이러한 모티브를 하나의 악극이자 오페라로서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들었던 거의 뭐 대단한 악마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신화나 드라마 이러한 웅장한 무대 디자인을 만들었던 이러한 바그너는 바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종합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 바그너의 이 이상이자 목표는 종합예술작품의 실현이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융합돼 버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바그너는 베토벤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9번 교향곡을 들으면서 이제 바그너가 이제 자신의 작품에 노랫말도 섞기 시작했다. 베토벤의 영향을 받았던 거지. 자, 바그너의 이러한 음악적 천재성은 일종의 열렬한 민족주의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바그너는 중세를 동경했던 일종의 몽상가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부르주아적인 측면도 있었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고 또 니체라는 이 철학자하고도 교류했었고, 그죠? 그래서 급진적인 측면도 있었던, 드레스덴 봉기 같은 데에서 급진적으로 활동했던, 혁명가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활동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바그너는 이제 자신의 오페라 중에서 초기 작품인데 리엔치라는 게 있는데 이 리엔치에서 자신을 이제 국가가 이제 무너지고 있을 때 이것을 다시 세워 일으킬 국가가 무너질 때 자신이 이것을 세워 일으키고 정화하기 위해서 온 그러한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바그너는 봤습니다. 리엔치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퇴화하고 있는 이 국가를 정화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온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30에서 40에 독일 민족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드러 나오는데, 이러한 독일 민족 사회주의가 이제 이 당시에 퍼질 때 이제 뭐랄까 인종 순화 작업, 순화시키는 작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그너식의 어떤 거였을까요? 바그너식의 낭만적 민족주의. 바그너가 사실상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거든. 이러한 낭만적 민족주의를 악용하기도 했다. 이 1930에서 40년대 독일 민족 사회주의가. 그래서 피체적인 이러한 열렬한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베토벤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만의 바이로이트 축전극장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왕의 후원을 받았으면서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반유대주의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거의 뭐 종합예술의 거의 뭐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 야망이 거의 뭐 어마어마했던 우리 바그너를 마지막으로 낭만주의 음악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